안녕하세요. 덴탈 하이제니스트입니다. 오늘은 치과 보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철학은 매년 7문제가 나오고요. 보철학을 공부할 때 키포인트는 치과 위생사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철이 무엇인지, 보철의 종류에는 뭐가 있는지, 제작 과정이나 준비 과정, 주의사항 또는 환자를 어떻게 교육을 하고 설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무엇이 중요한지 잘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런 게 시험에 나온답니다. 자, 이 보철학에서 환자를 교육할 때 물론 보철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제 진료실에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환자 교육은 이런 식으로 하죠. 병력을 청취합니다. 쉽게 말해 CC를 듣는 거예요. 불편한 게 무엇인지, 그다음에 방사선 엑스레이 사진을 촬영합니다. 그리고 진단 모형 제작은 임상에서 보통은 스킵합니다. 어쨌든 진단 모형 제작을 하고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원장님께서 치료 계획을 설정을 하죠. 그런 다음에 환자에게 치료 계획을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료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환자의 치료 계획은 만약에 16번 크라운이다. 그러면 크라운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크게 몇 가지로 나뉘고 우리는 이거랑 이거랑 이거를 쓰는데 요거는 장점이 이거고 단점이 이거고 요거는 장점이 이거고 단점이 이거고 설명을 해주고 이제 환자분들이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 환자분의 구강 컨디션에 적합한 재료도 추천을 해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환자가 선택을 하면 전처치의 필요성을 평가합니다. 이 전처치라는 것은 16번 크라운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전에 해야 될 것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겠죠. 교정을 만약에 하는 환자의 경우라고 치면 크라운을 만들 공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 공간을 확보한 후에 크라운을 만들어야 되겠죠. 또는 크라운이 아니라 임플란트라고 치면 임플란트가 식립될 정확한 위치를 먼저 선정을 하고 심어야 되는 케이스면 본을 먼저 떠야 되겠죠. 그런 거를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본을 떠야 되는 분이니까 본을 떠야겠구나. 무튼 보철물을 만들기 전에 미리 해야 할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이라면 본을 뜨는 중에 갑자기 다물면 안 된다든지 등등의 그런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또는 보철물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그쪽으로는 식사를 삼가달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주의사항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보철물을 장착한 후에도 그 보철물에 맞는 주의사항이 다 있겠죠. 관리법이라든지 사용법, 부작용이나 효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교육하는 것이 치과위생사의 역할입니다. 환자분이 와서 치료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진료실에서는 진료실의 룰대로 내가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할 줄도 알아야 되고 환자분이 질문을 하시면 잘 설명을 할 수 있어야겠죠. 우리가 그런 걸 잘하기 위해서 치과 보철학을 배우는 거고 그것을 키포인트로 잡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치과 보철 치료의 기초 지식. 이거는 이제 당연히 알아야 할 응용이 가능한 아주 기본적인 것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이가 들면 우리의 상악과 하악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알아야 돼요. 연세가 아주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상상해 보세요. 하악이 앞으로 나와 있고 상악은 쏙 들어가 있죠.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상하악 둘 다 교환면은 없어지고요. 점점 소실되고 그걸 유식한 말로 흡수라고 하죠. 그런데 상악이 다른 게 하나가 더 있죠. 순측 그리고 협측이 흡수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바깥쪽에 있는 뼈가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상악은 점점 들어가고 하악은 상대적으로 앞으로 나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정말 기본적인 그런 지식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우리가 보철물을 만들기 위해서 알아야 할 평면들이 몇 개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교합평면, 프랑크푸르트 평면, 캠퍼 평면 이렇게 되어 있죠. 도대체 내가 이걸 왜 알아야 되나 하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유를 알고 공부를 하면 이해가 되고 또 재미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런지는 곧 알게 되실 거고요. 우선 평면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교합평면을 봅시다. 자, 하악 7번, 양쪽 7번의 원심 협측 교두정과 전치부의 절단연을 이렇게 끈 건데요. 교합평면은 치아들이 있어야 만들어집니다. 치아가 없을 때는 이 평면이 나올 수가 없어요. 치아 기준이니까. 자, 그래서 치아가 없을 때는 이런 평면을 기준으로 보철물을 만드는데요. 일단 프랑크푸르트 평면은 아나 하반과 웨이도가 여기 있어요. 웨이도의 상현을 이렇게 일자로 끈 이 선을 말하는 거고요. 캠퍼 평면은 비익과 콧날개 그리고 귓바퀴 귀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 귓바퀴 부분과 콧망울을 연결을 한 이 선을 캠퍼 평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홍색은 프랑크푸르트 평면, 하늘색은 캠퍼 평면이 되는 거죠. 구치부에서 전치부로 끈 이 라인과 거의 동일성상에 위치를 하죠. 자, 그럼 여기서 다시 보철이 뭐죠? 일단 보철을 말하기 전에 보조는 뭔가요? 보조는 쉽게 말하면 치아가 썩었을 때 떼우는 거 또는 신경치료, 치아를 최대한 살리는 거죠. 근데 보철은 치아가 상당량이 날아갔을 때, 많은 부분이 날아갔을 때 치아 모양처럼 만들어서 대체를 하는 게 보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한 개의 치아가 아니라 여러 개의 치아가 날아간 사람들도 있겠죠. 자, 그러면 그 부분을 인공치아를 만들어 줄 건데 이 위치에다가 만들지, 저 위치에다가 만들지, 각도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잖아요. 다수치가 손실이 됐으니까. 이해가 가시나요? 만약에 한 치아만 뽑혔으면 앞뒤 치아와 또 위에 맞물리는 치아와 잘 어우러지게 만들면 되는데 위에 치아도 없고 뒤에 치아도 앞에 치아도 다 뽑혔을 때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막막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때 바로 필요한 것이 이런 평면들입니다. 치아가 많이 상실되고 나면 교합 평면이라는 걸 재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캠퍼 평면이나 프랑크푸르트 평면과 평행하게 인공치아의 위치를 정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럼 이제 비슷한 포인트로 교합만곡을 볼 거예요. 교합만곡은 크게 스피만곡 그리고 밀습만곡이라는 게 있는데요. 스피만곡은 하늘 색깔 라인 오른쪽 사진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라인을 보시면 구치의 협측 교두정과 하악 전치의 절단연을 이렇게 라인을 그어봅니다. 이 만곡이 거의 직선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은 교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에 밀습만곡은 측방만곡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봤을 때 양측 구치의 협설 교두정을 이은 선을 밀습만곡이라고 합니다. 스피만곡은 만곡도가 적을수록 좋고 밀습만곡은 살짝 굴곡이 있어야 돼요. 상악이 하악과 잘 씹히려면 하악은 이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는 게 정상이겠죠. 그래서 이 라인을, 이 교두정을 긋게 되면 이런 만곡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다? 밀습만곡이다. 이걸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걸 왜 알아야 될까? 환자가 이제 완성된 보철물을 거울로 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치아를 도대체 왜 이렇게 쓰러지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컴플레인을 해요. 그러면 치과위생사가 헐, 진짜네요. 죄송해요. 원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하죠?
네, 아래 어금니는 원래 안쪽으로 살짝 기울어져 있는 게 맞아요. 그래야 윗니랑 잘 씹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환자가 그런 게 어딨어요? 똑바로 치아가 나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벌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나오면 학교에서 배운 전문 용어를 쓰면서 말을 하면 거의 다 받아들이거든요. 자, 이거는 윌슨 망곡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은 선이 약간의 망곡이 있는 것이 정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책에. 그리고 그렇게 배워요. 그러면, 아, 맞나 보다 하고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우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하악위. 하악위는 쉽게 말해서 하악의 위치를 있어 보이게 하악위라고 합니다. 하악위는 크게 세 가지를 아시면 되고요. 중심위, 중심교합위, 하악안정위. 중심교합위와 하악안정위가 제일 많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임상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이에요. 중심위는 중심위가 뭔지 그 개념을 묻는 문제가 종종 나와요. 중심교합위가 자주 나오는 이유. 우리가 밥을 먹거나 평소에 입을 다물고 치아를 물고 있을 때 나오는 그 교합이 바로 이 교합이기 때문에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크라운을 만들고 붙이려면 중심교합위에서 딱딱딱 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평가를 하고 교합 조정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딱딱딱 씹으면 그게 중심교합위인 거예요. 치아가 딱 다 맞물렸을 때. 그리고 하악안정위가 자주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치아가 거의 다 있으니까 치관이 있는 그 높이까지만 물리게 되잖아요. 근데 치아가 아예 없으신 분, 그것보다 더 다물어지겠죠. 그러면 어디에 무리가 갈까요? 턱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총의치를 만들 때, 풀덴처를 만들 때 그 치아의 길이를 얼마로 만들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악 안정위가 필요한 거예요. 하악 안정위는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침을 꿀꺽 삼키고 그러면 입이 딱 벌어지죠. 그 위치. 또는 우리가 멍을 때리면 입이 살짝 벌어지잖아요. 그 위치를 하악 안정이라고 해요. 하악이 제일 편안한 그 위치. 그래서 안정이라는 단어를 써서 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중심위는 뭐냐면 하악이 최후방에 위치하고 그러니까 하악을 제일 뒤로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악을 뒤로 최대한 집어 넣었을 때 그 하악의 위치가 중심 위에요. 그러면 하악의 과두가 최전 상방일 때 제일 위로 올라가 있고 또 제일 앞으로 나와 있을 때가 하악을 제일 뒤로 밀면 이 위치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치아 접촉이랑은 상관이 없이 일정하게 재현되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어디에 교합기에 옮길 때 이제 중심위를 쓰는 거예요. 참고로 무치악 환자의 치아의 교합을 재구성할 때 이 중심위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총의치를 제작할 교합 고경이 뭐냐면 치아의 길이를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할지 그거를 파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수직적인 그 길이를 이제 결정을 할 때 하악 안정위를 쓰는 거고 이제 전후방 위치를 결정할 때는 중심위를 쓰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중심위는 하악 과두가 최전 상방일 때 치아 접촉과는 상관없이 이거는 동일한 내용이에요. 평생 잘 안 변하고 상황에 의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거의 일정하게 재현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치아의 교합을 재구성할 때 요거는 교합의 고경을 그러니까 수직적인 위치를 결정을 할 때
요거는 수평적인 앞뒤 관계를 결정을 할 때, 치아의 앞뒤 관계를 결정할 때 중심의를 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 총의치 제작 시 고려해야 할 하악인은 뭐라 그랬죠? 하악 안정위. 다음. 치아의 모양이나 위치가 변하면 같이 변하고 상하악 치아가 최대로 접촉하는 교두 감압 상태의 하악인은 뭐라 그랬죠? 중심 교합입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이 나와요. 쉽죠? 자, 여기서 키워드가 뭐죠? 치아, 교두, 감합. 이 말이랑 똑같아요. 교두가 잘 맞물리는 상태. 는 치아가 잘 맞물리는 상태가 뭐다? 중심 교합이다. 자, 다음은 교합 양식. 교합을 할 때 어떤 스타일로 이제 맞물리게 되는지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자, 먼저 양측성 평형 교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방으로 이렇게 턱을 옮겨서 물든지, 치아가 잘 맞물리는, 그다음에 동시에 모든 치아가 접촉하는 교합 방식. 그걸 이제 양측성 평형 교합이라고 하는. 저작을 할 때, 음식을 씹을 때, 식사를 할 때 한쪽을 이렇게 물면 한쪽이 지금 교합이 떨어져요. 여러분 지금 해보세요. 오른쪽으로 이제 뭔가를 이제 씹는다고 하면 왼쪽의 교합은 떨어지거든요. 안 맞물려요. 살짝 뜨게 되는 게 인간의 정상적인 교합이에요. 근데 이 교합 스타일을 그대로 틀니에다가 옮겨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한쪽을 물면 반대쪽 틀니가 빠져요. 오른쪽으로 씹을 때 왼쪽이 덜그덕덜그덕거리고 왼쪽으로 씹으면 오른쪽이 흘러내릴 수가 있어요. 빠지기 때문에 이제 틀니를 만들 때는 양측성 평형 교합이 잘 이루어지도록 틀니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총의치 제작 시 가장 바람직한 교합 양식인 거죠. 그 다음에 편측성 평형 교합은 오른쪽이 저작을 하면 왼쪽은 쉬고 있고 요런 거. 일반적인 우리의 교합은 편측성 평형 교합이고요. 이것도 이제 자연치에서 일어나는 교합인데 견치 유도 교합을 견치만 닿도록 이렇게 턱을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견치만 닿고 나머지 치아는 다 뜨죠. 정상교합이라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연치열에서 가장 바람직한 교합, 견치 쪽으로 움직였을 때 견치만 닿고 나머지는 다 뜨는 교합을 견치 유도 교합 양식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분이 교정을 끝난 환자분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이쪽으로 턱을 옮기면 송곳니만 닿고 다른 치아는 다 떠요 하면서 굉장히 슬퍼하셨어요. 교정이 제대로 된 게 맞냐?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자연치열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환자분께 그게 정말 좋은 교합이라고, 원래 그게 정상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보철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보철학을 공부를 하면서 제일 화가 나고 짜증났던 부분이 임상이랑 논문에선 잘 쓰이지도 않는 한자어로 공부를 하니까, 특히나 저 같은 이제 아말감 필링밖에 당해본 적이 없는, 신경치료나 보철치료는 1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치료인지 100%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금관은 크라운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가공의치는 브릿지를 얘기를 합니다. 크라운은 그게 3개 정도로만 기억을 하면 돼요. 치아색 나는 크라운과 금으로 된 골드 크라운. 치아색 크라운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안에는 금속, 바깥에는 도자기 재질로 되어 있는, 즉 포세린으로 되어 있는 PFM, PFG 따위가 있고요.
안에가 메탈이면 PFM, 안에가 골드면 PFG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통으로 다 치아 색깔 나는 크라운은 세라믹과 또는 지르코니아가 있습니다. 세라믹은 지르코니아랑 다르게 투명해요. 여기 안에 좀 비치죠? 투명하고, 지르코니아는 좀 탁해요. 비치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죠? 그래서 투명한 세라믹은 보통 전치부에서 많이 쓰이고, 지르코니아는 보통 구치부에 많이 쓰입니다. 먼저 전부 금속관, 골드 크라운입니다. 전부 금속이라고 했으니까 통으로 메탈이 될 수도 있고 골드가 될 수도 있겠죠. 여기서는 골드 크라운의 특징을 설명했어요. 금은 강하고 생체 친화성이 우수해서 알러지 반응이 거의 없는 금속이죠. 귀 뚫을 때 금속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보통 금으로 많이 하죠. 연성과 전성이 높아 조절이 쉽다라고 했는데, 연성과 전성이 높다는 것은 펴지고 구부러지고 이런 게 쉽다는 거예요. 그런 조절하는 게.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 보철물의 테두리의 틈이 거의 없이 만들 수가 있어서 얇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스무스하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뭐 틈 사이에 뭐가 끼이는 그런 게 없죠. 틈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말이 생체 적합성이 우수하다라는 말입니다. 적합, 치아와 핏이 잘 맞는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런 특징으로 얇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만들 수가 있고, 이제 강도는 치아와 비슷해요. 지르코니아로 하게 되면 그 맞닿는 대합치가 좀 깨지기도 해요. 지르코니아가 치아보다 조금 더 강해서 그런 거에 비하면 골드는 치아와 강도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자, 골드는 지르코니아에 비해서 치아와 결합하는 성분이 거의 없고 오로지 치과용 접착제로만 결합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부착성만 놓고 봤을 때는 비교적 골드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적합도가 쉽게 말해 핏이 잘 맞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치아에서 잘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도제는 심미적이라서 좋지만 파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단점이에요. 이런 재료의 장단점은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임상에서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임상에서 이제 보철물을 크라운을 해야 되는 환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금으로 할지 PFM으로 할지 뭐 다른 세라믹이나 지르코니아로 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장단점 꼭 아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잘 나오겠죠. 자, 다음 치경부, 변염, 프랩, 분류. 크라운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치아를 깎잖아요. 프랩을 하잖아요. 프랩하는 그 깎는 모양을 분류를 한 거예요. 일단 나이프 엣지는 요즘 거의 안 하고요. 자, 챔퍼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챔퍼는 금속관의 설측에 쓰인다고 되어 있죠. 골드는 얇게 만들 수가 있다 그랬죠. 왜냐면 펴지니까. 만약 도제를 만드는데 챔퍼로 만들어버리면 너무 얇기 때문에 깨지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여기 이제 크라운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여기가 되게 뾰족하게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골드는 잘 펴지는 성질이 있다 그랬으니까 뾰족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도자기를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여기 뾰족한 부분이 깨지겠죠. 그래서 도자기는 챔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숄더 마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숄더 마진을 보면은 이쪽에 각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크라운을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이만큼의 두께가 있기 때문에 두꺼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끝부분이. 그러면 덜 깨지겠죠. 자, 베벨드 숄더는 여기 안쪽에 숄더 부분에 골드가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고요. 그 위에 바깥쪽을 이렇게 도제가 덮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잇몸 부분에 이런 식으로 맞닿게 돼서 도제는 매끈매끈하기 때문에 치태가 잘 안 달라붙어요. 그래서 위생적으로도 좋고, 메탈은 안쪽에 이제 숨겨져 있고 바깥에 도제가 있기 때문에 심미적으로도 보기에도 좋겠죠.
베벨드 숄더와 그냥 숄더 마진이 다 순측이잖아요. 순측인 이유는 다 보이는 부분이니까. 순측이 보이는 부분이죠. 그래서 보이는 부분에는 심미적으로 치아색과 유사해야 되니까 금속관이 아닌 도제관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금속이랑 도제가 섞인 거를 쓴다면 안 보이게 금속은 안쪽에 또는 설측에다가 금속관을 주로 쓰게 되죠. 자, 안 보이는 부분이 이제 메탈이 되어 있고요. 보이는 부분 도자기로 되어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숨겨져 있어요. 메탈이 여기 안쪽에 숨겨져 있고, 그다음에 보이는 부분은 도자기로 되어 있는 PFM인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메탈 안 보이는 부분, 바깥은 도자기로 되어 있는 다 PFM 크라운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치아의 프랩 모양에 따라서 이제 위에 크라운을 만들게 되니까, 자, 여기는 직선으로 이제 숄더가 져 있고, 여기는 베벨드로 프랩이 된 모양 보이시나요? 메탈은 숄더, 그 다음에 베벨드,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숄더는 뭐다? 도제. 그 다음에 챔퍼는 이렇게 생긴 거, 곡선으로 골드에 쓰이는 프렘 모양입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레이를 수복할 때 사용하는 번은 뭘까요? 라운드 번은 원형이죠? 이렇게 생겼고, 여기 이렇게 날이 있고,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핸드피스에 꽂혀지는 방향인 거고. 요거는 남은 잔존 우식 체제를 제거할 때 요벌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페어 쉐이프드 번은 배 모양 같이 생겼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꼭 미장원 그 회전 등 같이 간판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막대가 이렇게 있고 버가 있고 여기로 이제 꽂혀지는 방향은 이쪽입니다. 요거는 아말감 와동을 형성할 때 쓰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아말감 프레퍼 또 있거든요. 인버티드 콤버라고 사다리꼴 모양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고 치아를 기준으로 바른 사다리꼴 모양이에요. 바른 사다리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프랩이 되는 벌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벌을 사용할 때 여기가 이제 핸드피스 방향이고 여기가 날이 되겠죠. 여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버스탠드에 꽂아 놓을 때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이트 피셔버는 그냥 딱 직사각형처럼 있고 여기 이제 날이 있고 여기 이제 막대기가 있고, 그래서 요거는 치아를 분리할 때 발치할 때 사랑니 같은 거 한 번에 꺼내기 힘들면 잘라서 하나씩 뽑아내잖아요. 그때 이제 자르는 절삭 기구로서 사용을 하고, 또 엔도할 때 치수강을 열 때 요거를 쓰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인레이를 수복할 때 사용하는 번은 어떻게 생겨야 될까요? 자, 충전을 할 때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와동을 형성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아말감을 충전을 한다. 그럼 아말감을 충전을 할 때는 무르잖아요. 무르니까 일단 다져 넣어요. 다져 넣어서 여기 꽉꽉꽉꽉 다 채워놓고, 자, 이 상태에서 굳어지면 이게 한 덩어리가 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면에서 아말감을 막고 있기 때문에 탈락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부러 잘 빠지지 않도록 유지력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프랩을 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프랩을 하려면 번은 어떻게 생겨야 된다? 번은 이렇게 생겨야 되겠죠. 여기 이제 번은 핸드피스의 이 방향으로 꽂히게 되겠죠. 이게 방금 무슨 버? 인버티드 콤버. 그러면 반대로 인레이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인레이는 밖에서 조각을 아예 만든 상태에서, 딱딱한 상태에서 껴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인레이가 조각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면, 그리고 프랩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그럼. 이게 들어가나요? 여기서 걸리죠?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랩을 못하고, 밖에가 넓고, 안이 좁은, 이런 식으로 와동을 형성해야 쏙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프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프랩을 해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어떻게? 직사각형처럼. 이렇게 해도 들어가긴 들어가요. 들어가지만 엄청 빡빡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굳이 하진 않고, 인레이를 이제 붙일 때 여기다가 접착제를 바르잖아요. 근데 접착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맞추다가 굳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직 굳히지도 않았는데, 큐어링을 쏘지도 않았는데 넣다가 굳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 직사각형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면 잘 안 맞아서 꾹꾹꾹꾹 누르다가 아직 덜 들어갔는데, 한 이 정도 들어갔는데 굳어버려서 다시 꺼내고 막 용쓰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인레이는 그렇게 프랩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프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프랩을 하려면, 그러면 버도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겠죠. 사다리꼴 모양으로. 이거를 과장을 하면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기울기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테이퍼드, 요걸 이제 테이퍼드 피셔버라고 해요. 테이퍼드 피셔버는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처럼 생겼고, 인레이를 수복할 때 씁니다. 라는 걸 기억을 해 두세요. 테이퍼드 피셔버랑 비슷한 모양인데 반대 모양은 뭐다? 인버티드 콤버. 인버티드 콤버는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보면 뭐다? 사다리꼴을 엎어놓은 것처럼 생겼지만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바른 사다리꼴 모양이다. 요거는 이제 기준에 따라서 다른 거라서 모양이 어떻게 생긴지 그 원리를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요거는 기준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프랩 때는 모양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브릿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릿지는 뭐예요? 여기 치아가 뭐 하나 이상 소실이 되었을 때, 결손되었을 때 양쪽 치아를 깎아서 여기를 모자처럼 씌우고, 그거를 치아를 하나 인공 치아를 만들어 가지고 연결을 시켜서 이제 기능상의 모양상의 회복을 할 때 쓰는 게 브릿지. 브릿지는 영어로 다리. 여기 이렇게 기둥이 있고 여기 다리처럼 생겼다 해서 브릿지거든요. 그래서 임플란트를 할 상황이 안 되면 이런 식으로 브릿지를 합니다. 브릿지에는 파닉이라는 게 있어요. 폰틱이 아니라 파닉이에요. 요거 묵음이에요. 자, 다시 파닉이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닉이 뭐냐면, 여기가 이제 구멍이 나 있지 않고 전체로 통으로 이렇게 치아 모양이 있는 이 부분, 결손된 부분에 들어가는 이 부분을 파닉이라고 하고요. 이 파닉이 치은 위에, 여기가 이제 빨간 부분이 잇몸이에요. 잇몸 위에 협서루로 다 이렇게 감쌀 수가 있고요. 감싸는 걸 뭐라 한다? 안장형. 말 안장에 앉은 것처럼 생겼다 해서 안장형이고요. 모디파이드 리치랩은 현면만 가려지는 파닉을 모디파이드 리치랩이라고 합니다. 왜 설협 중에 협일까요? 보이니까. 보이는 부분에 이렇게 되면 이상하겠죠. 보이는 부분은 이렇게 잇몸 위를 가려줘야 되겠죠. 자정형은 뭐냐면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떨어져 있어서
여기 이제 치간 칫솔이나 이런 게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옆에서 보면 여기 공간, 치은과 보철물 사이에 여기 뜨는 공간이 보이죠? 이걸 이제 자정형, 영어로 하이제닉이라고 하고요. 코니컬 타입은 뭐냐면 잇몸을 완전히 눌러주는 거예요. 꾹 눌러주는 타입을 코니컬 타입이라고 해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이게 이제 파닉이거든요. 파닉이 치은을 꼭꼭 누른 모습입니다. 그게 뭐다? 코니컬. 그래서 안짱형은 보기에 이쁘죠. 그렇지만 비위생적입니다. 왜냐면 여기 이제 뭐가 음식물이 들어가면 잘 빠지지도 않고 치간 칫솔을 여기다가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위생적이고요. 그 다음에 앞뒤를 그러니까 협서를 모두 피게를 하는 방식이죠. 모디파이드 리지랩은 협측에서 봤을 때 심미적이죠. 왜? 협측만 피게하니까, 덮으니까. 설측에서 보면 심미적이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하이지닉으로 보시면 접촉이 아예 안 되고요. 그래서 심미적이지는 않지만 여기를 깨끗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생적이고요. 그래서 하악 구치부에 요거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악 구치부에 있는 모습을 그린 건데요. 그러면 여기 치간 칫솔을 사용하면서 잇몸을 깨끗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니컬은 여기 잇몸을 꼭 눌러야 되기 때문에 뾰족하면 아프겠죠. 그래서 둥글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누르기 때문에 아파요. 그리고 아프기 때문에 거의 하지는 않습니다. 요건 언제 하느냐? 보통은 이제 발치를 한 다음에 잇몸이 막 그 다음에 치유를 하면서 증식을 하잖아요. 과도하게 증식을 하지 못하도록 발치 후에 임시로 이제 뭐 틀니를 만들거나 할 때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임플란트를 바로 못할 경우 발치하고 임시 틀니를 사용할 때 이렇게 잇몸을 눌러주는 방향으로 만듭니다. 다음이요. 자, 다음은 파셜 덴처 또는 풀 덴처. 한국말로 국소이치, 전부이치와 브릿지, 고정성 가공이치를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어느 것에 해당하는 설명인지 적으시면 되고요. 청결 유지가 용이하다는 브릿지겠어요? 덴처겠어요? 덴처겠죠. 덴처는 뺄 수 있으니까 아예 빼서 깨끗하게 씻으면 되죠. 근데 브릿지는 고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틀니처럼 완벽하게 이제 씻지는 못하죠. 착탈이 용이하다? 뭐 당연히 틀리고요. 유지 및 지지력이 좋다. 안 빠지는 브릿지겠죠. 다수치 결손 케이스에 적합한 거는 당연히 틀리겠죠. 다수치가 결손이 됐는데 뭐 브릿지를 한다. 뭐 과장을 해서 설명을 하자면 7번 남아있고 양쪽 7번 남아있고 중간에 다 없다. 그랬을 때 여기에다가 걸고 양쪽 7번에 걸고 가운데 그 파닉을 모든 치아로 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틀니를 만들지 왜 굳이 돈 들여가면서 브릿지를 만들겠어요. 그렇게는 안 하고 어쨌든 다수치 결손에는 틀니를 하죠. 그 다음에 잔존 치아와 점막으로 힘을 분산한다. 남아있는 치아와 점막에 이제 틀니가 달라붙게 되니까 이것도 틀니의 설명이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브릿지는 프랩이 이렇게 되어 있는 양쪽 치아에 크라운 모양처럼 씌우고 가운데 이제 파닉이 들어가는 모습인데 이거 말고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캔틸레버 브릿지는 한쪽만 지대치가 있어서 여기는 크라운 모양이고 여기는 파닉 하나밖에 없고 여기는 없는 거. 그래서 한쪽 끝에만 지대치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언제 해야겠어요? 7번이 결손되었을 때 6번에다가
프랩을 하고 6번을 이런 식으로 만들고 7번을 이제 파닉으로 만들 때. 왜? 8번이 없으니까. 8번이 없으니까 이거 아예 못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어쩔 수 없을 때 이런 식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레진 접착성 가공 H, 영어로 메릴랜드 브릿지라고 하는데 메릴랜드는 부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치부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치면 여기랑 여기에 접착제를 발라가지고 착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손된 HR을 얘가 보강을 하는 거고요. 구치부에는 여기랑 여기에 삭제를 조금만 해요. 일부만 삭제를 해서 여기다가 이제 접착제를 붙여가지고 촥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만 삭제를 하고요. 요거처럼 이렇게 막 전체를 둘러서 사각처럼 깎지는 않아도 되고요. 그래서 일부만 삭제했기 때문에 유지력이 강할 수는 없어요. 씌우는 게 아니라 붙이는 거기 때문에 유지력이 약하고요. 보통은 이제 전치부가 하나 정도 결손됐을 때 이런 방식을 사용합니다. 왜냐? 자, 전치부에 만약에 브릿지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 조그만한 치아를 깎으면 요거밖에 안 남잖아요. 너무 아까운 거지. 아까워서 이거는 붙이는 거예요. 그래도 원하면 뭐 깎고는 할 수는 있죠. 그건 선택을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전장 주조관에서 전장이라는 뜻은 붙인다는 뜻이고 주조는 이제 메탈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메탈 크라운. 메탈 크라운에 뭘 붙였다라는 뜻이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검사 진단을 하고요. 치아가 이렇게 있어요. 만약에 여기 우식이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를 제거를 하고 레진 코어로 여기를 떼우게 되겠죠. 떼운 모습이라고 치고 이거를 이제 전처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색조 선택을 합니다. 색조 선택. 쉐이드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환자분이랑 같이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또 여러 사람들이 봐야 되겠죠. 이것도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대치를 형성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색조 선택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깎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겉의 색깔이랑 이거를 깎아냈을 때 색깔은 다르겠죠. 그래서 겉의 색깔을 체킹을 하는 거죠. 체킹됐으면 지대치를 형성을 하는 겁니다. 지대치를 형성한다는 말은 뭐죠? 프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프랩을 하고 깎아버리고 이 상태에서 인상 체득을 합니다. 본을 떠서 여기 이제 잇몸이 있을 거고 본을 뜨고 교합을 체득한다는 거는 어떤 식으로 맞물리는지 바이트를 뜬다는 거예요. 바이트를 뜰 때는 위아래가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왁스 같은 거나 아니면 러버로 짜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에도 지금 치아가 있다고 보시고 여기도 치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해놓고 앙 무세요 하고 앙 물고 이제 요 덩어리를 구강 바깥으로 꺼내서 그러니까 기공소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인상 체득한 거랑 교합 체득한 거 두 개 다. 그리고 다 만들어지면 기공물이 만들어졌다. 부철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여기에 있겠죠? 그래서 환자분이 오시게 되면 만들어진 부철물을 맞춰보는 겁니다. 조정이 필요하면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괜찮으면 시멘트로 완전히 붙여버리게 되는 거죠. 자, 방금도 설명을 했지만 앞에서 코어라는 얘기를 제가 했죠. 코어가 뭐냐? 레진으로 때우는 거. 레진 말고도 아말감으로 때울 수도 있고 GI 또 레진 강화형 GI가 있고 복합 레진으로 때울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를 코어 지대치에 힘을 실어준다는 뜻인 거죠. 혹시라도 썩은 그 부분이 엄청 많아서 치관 부분이 거의 다 날라갔을 경우에는
코어를 예를 들어서 이게 잇몸이 이런 식으로 있고 시간부가 뭐 이 정도밖에 안 남았어. 여기다가 이제 코어를 올리면 이 부분이 다 코어가 될 텐데 혀로 밀면 이거 부러지겠다,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포스트 코어라고 해가지고 기둥, 루트에다가 기둥을 이렇게 받고요. 그 위에다가 코어를 이렇게 만듭니다. 여기 이제 사진이 있는 거고 기둥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이제 코어랑 합체를 해서 아예 이런 식으로 기공소에서 만들어줍니다. 자, 엔도를 했다고 칠게요. 여기에 이제 거타포처코니 근충제가 들어가게 되겠죠. 들어가면 여기 좀 삐져나와 있죠? 삐져나와 있는 부분을 제거를 하고 이게 이제 근충제 제거 하고 근관 형성을 한다. 근관 형성을 한다는 게 뭐냐면 기둥이 들어갈 구멍을 뚫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지대치를 형성을 합니다. 이만큼 남아있다고 치면 여기를 이제 테두리를 깎아가지고 지대치를 형성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대치를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을 떠가지고 요거를 만드는 기공 작업을 합니다. 그럼 메탈 포스트 코어가 만들어져서 오겠죠. 그럼 그 메탈 포스트 코어를 이제 온 거를 넣어버려요. 넣고 나서 조정한 다음에 본을 떠가지고 똑같이 그 위에 이제 크라운을 만드는 거거든요. 지대치 상태에서 이제 크라운을 만들기 위해서 인프를 뜰 거예요. 그쵸? 본을 뜰 건데 그때 해야 되는 게 뭐 100%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치은 앞배라는 과정이 있어요. 치은 앞배가 뭐냐면 인지 코드를 이렇게 치아랑 잇몸 사이에 꾹꾹꾹꾹 눌러서 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잇몸이랑 치아랑 벌어지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진지 코드를 제거를 하면 이 공간이 벌어진 그대로 있을 거잖아요. 그때 이제 인프레션을 뜨면 여기가 아주 잘 나오게 되겠죠. 치아 테두리가. 그래서 치은 연화 인상 체득을 잘 할 수가 있고요. 자, 치아가 이렇게 있고 치은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진지 코드가 여기 들어가겠죠. 여기 들어가게 되면 치은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치은 아래쪽에 있는 요게 훨씬 더 잘 보이겠죠. 우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잘 보이니까 이거 검사할 때도 그러니까 진지 코드를 쓰기도 하고요. 치은 열구에 진지 코드를 삽입을 함으로써 출혈과 삼출물이 나오는 걸 방지할 수 있고 또 진지 코드에다가 지혈제를 묻혀가지고 여기다가 넣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그러면 출혈과 삼출물 방지가 됩니다. 보철학 시간에서 중요한 거는 요거겠죠. 연화 인상 체득을 잘 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출혈이 있으면 기포가 생기기 때문에 인프가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요거 두 개가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임시치간. 임시치간은 뭐야? 템포러리 크라운. 임시치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임시치아를 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자, 지대치 프랩을 이렇게 하고 본을 떠서 이제 크라운을 만들잖아요. 크라운이 근데 만들어지기 전까지 이걸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엔도가 만약에 안 돼 있는 치아면 시리고 아니면 잇몸이 닫혀 있을 경우에 증식을 할 수가 있고 또 아무것도 위에 안 씌워져 있으면 심미적으로도 보기도 싫고 임시치아를 안 만든 경우에 이게 지대치가 있고 옆에 치아가 이렇게 있고 했는데 임시치아를 안 만들잖아요. 그럼 이게 살짝 이쪽으로 와요. 위에 치아도 중력 때문에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오겠죠. 본을 떴을 때는 분명히
이 정도의 공간이 있어가지고 기공수에는 이 정도로 이제 크라운을 만들었는데 그 사이에 치아가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왔다. 환자분이 오셨다. 그러면 이게 보철물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는 거죠. 그것 때문에도 임시치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교합 기능의 유지, 인접치와의 접촉관계 유지. 이게 그 말이고요. 임시치아 만드는 영상은 제가 따로 올려드렸거든요.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임시치아를 만들었을 때 그거를 이제 시험 적합하고 조정한다. 시험 적합 및 조정에서 시험 적합은 맞춰보고 그 다음에 조정한다는 뜻이겠죠. 내부 적합성, 핏이 잘 맞는지 보는 거예요. 너무 막 헐렁헐렁하진 않는지, 너무 타이트하진 않는지 그런 거를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되고요. 기포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쉽게 부서지겠죠. 막 스펀지 같이 기포가 많으면 쉽게 부서지겠죠? 그리고 인접 접촉, 컨택을 확인한다고 하죠. 옆에 인접이 제대로 접촉이 안 돼 있고,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 이만큼 텅텅 비게 만들었다.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옆에 인접치가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 그랬죠. 그럼 원래 본떴던 그 크라운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꼭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변연 적합도, 요거 정말, 이게 두 개가 정말 중요합니다. 변연 적합도가 뭐냐면, 변연 테두리. 여길 말하는 거예요, 여기를. 이게 잘 맞아야지 잇몸이 더 이상 이만큼까지 증식을 안 하고 여기서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다음에 왔는데 잇몸이 이까지 막 증식돼가지고 있다. 크라운 요거밖에 안 보인다. 지대치가. 근데 크라운은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 왔다. 그러면 피 철철 나고 안 맞겠죠. 그럼 또 잇몸을 좀 잘라내고 해야 돼요. 또 다시 본 떠서 또 만들어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랑 요거는 꼭 지켜주시고. 그리고 옆에 치아들은 다 이런데 잇몸의 높이가 이런데 이 치아만 이렇게 막 증식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치관의 높이가 뭐 이거밖에 안 된다. 그럼 여기 정말 보기 싫겠죠. 자, 그 다음 교합 표면 마무리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교합 표면 뭐 거친 부분 뭐 혀로 됐을 때 뭐 상처 날 부분은 없는지 체크하고 또 위에 아래 딱딱딱 해보세요 해서 많이 맞물리는 부분 같은 거 좀 쳐내고 임시치아는 보철물이 크라운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거기를 막 무지막지하게 잘 씹으라고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런 보호, 유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임시치아를 만들고 나서 껴드리고 난 다음에 거기로는 음식물을 잘 씹지 말라고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임시치아가 깨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약해요. 그래서 위아래 치아가 너무 긴밀하게 맞물리면 안 돼요. 그렇게 만들지 말고 살짝 닿을 듯 말 듯하게 교합력을 약간 줄여줘요. 여기를 좀 다듬어 줘가지고 교합력이 다른 치아에 비해서 덜 들어가도록 임시치아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환자 교육은 6개월마다를 권장을 하고 있어요. 보통 검진하는 것도 그냥 충치 검진하는 것도 보통 6개월 예방직각에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으니까 그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심미보철은 뭐냐 미용을 위해서 하는 보철이에요. 뭐 라미네이트 같이 연예인들 보면 앞니가 다 새하얗잖아요. 그게 이제 심미보철이고요. 심미보철은 치아 색깔 나는 재료를 써서 미용을 위해서 하는 보철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도제도 치아 색깔이 나는 거죠. 포셀린.
자연치와 색깔이 비슷하고 안정적 변색, 흡수성 변화가 별로 없어요. 뭐 색깔이 뭐 변한다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되게 안정적이고 위생적이다. 치태가 잘 안 달라붙는 미끌미끌한 표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생적이고요. 그 다음에 생체 친화적입니다. 생체 친화성이 있고 내마모성이 우수합니다. 내마모성, 이 내는 견디다는 뜻이고요. 마모를 견디는 그 성질이 우수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마모가 잘 안 되면 도제가 뭐 마모가 될까요? 레진 같은 경우는 마모가 되는데 도제가 마모가 되는 일을 뭐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충격에 그러나 약합니다. 도자기 같은 거 던지면 깨지죠. 고성질을 생각하시면 되고 또 깨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만든다 그랬죠? 두껍게 만든다 그랬죠. 골드는 얇게 만들 수 있는데 도제는 얇게 만들면 뾰족하게 만들면 여기 깨진다. 누누이 설명드렸죠. 그래서 두껍게 만들기 위해서는 삭제량이 치아를 많이 깎아내야 되겠죠. 골드에 비해서. 다음 상악 전치부 전부 도제관을 만들 때 상악 전치부에 크라운을 만드는데 재료는 도제, 포셀린으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강도가 포셀린은 우수하지 않죠. 그 다음에 치질 삭제량이 많죠. 깨질 수 있으니까 두껍게 만든다 그랬죠. 이렇게 파절 가능성이 높다. 자연치와 투명도가 유사하다. 아까 전에 자연치와 색깔이 유사하다고 했죠. 그리고 살면의 전방 유도를 변형시킨다. 시키죠. 이게 뭔 말이냐면 이제 전치부를 옆에서 봤을 때 상악이고 하악이고 이래요.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이게 탁탁탁탁 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파절 가능성이 높으니까 깨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합력을 좀 줄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프랩할 때 그런 걸 고려해서 프랩을 하고 여기가 교합력이 덜 주어지도록 크라운을 만들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원래 치아가 이렇게 맞물린다 했다 손 치더라도 새로운 크라운을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교합력을 줄여가지고 잘 닿지 않게. 그래서 살면에 전방 유도를 변형을 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도제 라미네이트 버니어. 베니어라고도 하고 영어 발음으로는 버니어가 맞고요. 어쨌든 라미네이트에 쉽게 말해서 포셀린으로 만든 라미네이트. 이건 언제 하느냐? 보통 전치부. 라미네이트는 전치부에 많이 하죠. 범랑질이 형성 부전이 되었을 때 보통 여기가 약간 좀 이렇게 범랑질이 형성이 덜 되면 이렇거든요. 여기를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여기에 라미네이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벌어진 치아. 이런 식으로 벌어졌어. 그럼 이렇게 라미네이트를 만들어가지고 딱 붙여줄 수 있죠.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뭐 벌어진 치아에 쓰일 수 있는 신미보철로 알맞은 것은 토제 라미네이트 버니어 하면 되고 요런 것들을 물었을 때 요거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뭐 요런 언제 하는지 요런 거를 답하는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라미네이트 뭐 요거 이렇게 물었는데 틀린 걸 골라라. 그럼 이거 고르면 되겠죠. 범랑질이 불충분한 치아는 범랑질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전체를 감싸는 크라운을 해야 되겠죠. 자, 전치부에 스페이스가 있을 때 삭제를 최소화하여 만들 수 있는 거. 삭제를 최소화한다 그러면 일단 라미네이트 생각해 주시고 전치부에 스페이스가 있다? 이거 더 답이 확실하네요. 이게 답입니다. 다른 건 다 크라운이니까 다 돌려 깎아야 돼요.
신미보철 중에 또 칼라레스라는 게 있어요. 자, 순측에 도제 크라운이 들어가는 거고, 설측은 뭐 메탈이 들어가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사진에서는 뭐 순측도 도제, 설측도 도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없다고 치면 이거 잘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잘렸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요게 이제 뭐 칼라레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순측의 마진까지, 잇몸 바로 위까지 도제가 다 덮음으로써 순측의 치은 부분은 건강이 좋겠죠. 하지만 변연 적합도가 떨어집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뿌리가 이렇게 있고 지대치가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살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쵸? 변연 적합도가 좋으려면 어떻게 금처럼 이렇게 얇게 이런 식으로 돼야 돼요. 여기가 이제 뭐 지대치라고 치면 이렇게 이렇게 스무스하게 떨어지는, 여기 이제 변연 적합도가 좋다고 표현을 하면 요거는 적합도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신미보철을 할 때 색깔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설명으로 이제 맞는 거를 고르면 되는데요. 자, 지대치 형성을 하기 전, 하기 후, 하기 전에 선택한다 그랬죠? 하고 나서 그 안쪽에 나타나는 색깔은 바깥의 색깔과 좀 다르죠. 좀 더 탁해요. 채도가 더 높기 때문에 하기 전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삭제하기 전에 색깔도 체킹하지만 옆에 인접치와도 잘 어우러지게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합치가 아니고 인접치와 비슷한 색깔을 선택한다. 그리고 이제 쉐이드를 선택할 때는 건조시킨 상태에서 보는 게 아니라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선택합니다. 공부를 안 하면 이거에서 전혀 생각을 안 해봤던 거니까 틀릴 수 있겠죠. 기억해 두시고요. 쉐이드를 이제 체킹할 때 순서는 명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채도, 그 다음에 색상을 봅니다. 명도를 먼저 보는 이유는 우리 눈이 명도를 제일 빨리 인식을 한대요. 만약에 그 잴 때마다 계속 다르면 명도는 살짝 높은 걸로 선택을 하고 채도는 좀 낮은 걸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태양광선과 가까운 인공광선, 이건 뭐냐? 자연적인 그 빛 아래에서 체킹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광선, 뭔가 이상한데 하고 X를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요게 핵심이에요. 태양광선과 가까운. 그리고 연령이 증가하면 명도는 낮아지고, 막 밝고 막 이런 거는 낮아지고, 채도, 탁한 게 높아집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추가로 메모하세요. 5초 이상 응시하면 안 돼요. 착시가 생기고 뭔가 달라 보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착시 테스트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뭔가 이제 검정 바탕에 흰색 뭐 이런 걸 보고 있으면 뚫어져라 5초 이상 응시하고 있다가 눈을 감으면 신미보철이 눈에 보이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잔상이랑 겹쳐서 이제 색깔이 판단이 되기 때문에 5초 이상 응시하면 안 됩니다. 전체 틀니 말고 국소 틀니, 부분 일치를 만들 때 케네디 분류를 이용을 해서 이제 각각의 이제 상황을 분류를 하는데요. 클래스 1은 양측 다 최후방 구치가 결손이 있는 게 클래스 1. 클래스 2는 한쪽만 최후방 구치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클래스 3는 한쪽만 전후방으로 치아가 있어야 돼요.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가운데 껴서 결손이 돼야 되는 거고요. 편측으로만. 그리고 클래스 4는 가운데가 결손이 돼야 돼요. 양측으로는 다 있어야 되고 가운데 전방에 결손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류는
추가적인 결손부가 있을 때 그거를 이제 개수를 한 덩어리로 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최후방 구치를 먼저 보는 거예요. 최후방 구치가 없죠. 근데 양측성으로 없으니까 클래스 1에 해당되는 거고, 추가적으로 결손된 부위가 한 덩어리 있죠. 그래서 1류, 클래스 1의 1류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최후방 구치를 먼저 본다 그랬죠. 한쪽만 없고 한쪽은 있죠. 편측성입니다. 그러면 클래스 2인데 추가 결손부가 두 덩어리죠. 두 덩어리니까 클래스 2의 modified 2입니다. 자, 그 다음에 최후방 구치를 먼저 본다. 양측 다 치아가 있네요. 가운데가 뚫려 있는 게 아니니까 클래스 4는 아니고, 편측성으로 전후방에 치아가 있는, 요건 다 결손이고요. 최후방에 치아가 결손이 돼야 되고, 요거는 전후방에 치아가 있어야 됩니다. 클래스 3는 결손부가 가운데 있고 앞뒤로 치아가 있어야 되고 그게 편측성이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는 그게 좀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양쪽이 대칭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좀 헷갈리시면 일단 최후방 구치를 봅니다. 양쪽 다 막혀있는 치아가 있는 거는 클래스 3나 클래스 4겠죠. 근데 클래스 4는 가운데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옆구리가 없는 거고. 그래서 양측으로 최후방 구치가 다 막혀있는 구조인데 옆구리가 없다. 그러면 클래스 3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 중에서 하나가 한 덩어리가 결손이 되어 있으면 modified 1. 자, 이것도 최후방 구치를 먼저 본다 그랬죠? 최후방 구치 둘 다 막혀있는 구조고 옆구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 클래스 3. 클래스 3인데 여기를 잡으셔도 되고 여기를 잡으셔도 되고 어쨌든 옆구리 한쪽이 없는 구조가 클래스 3라고 했으니까 요 없는 거는 빼고 이 덩어리에서 없는 거를 찾는 거죠. 추가 결손부를 하나, 두 개인 거예요. 그래서 modified 2예요. 반대로도 해볼까요? 일단 최후방 구치 다 있고 옆구리가 없는 거니까 클래스 3예요. 그러면 요 덩어리에서 결손부는 하나, 두 개니까 modified 2.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왼쪽을 기준으로 해도 modified 2, 오른쪽을 기준으로 해도 클래스 3 modified 2 다 동일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 26, 27이 상실됐다. 7번, 6번, 5번이 상실됐고 나머지 다 있다. 그러면 뭐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건 2급. 왜? 2급이랑 모양 똑같긴 한데 왜냐면 최후방 구치를 먼저 본다 했죠. 최후방 구치가 한쪽만 있다. 그러면 클래스 2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별거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2급. 국소 위치가 뭐죠? 부분 틀리. 파실덴처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자, 국소 위치의 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연결장치, 부 연결장치, 레스트, 직접 유지장치, 간접 유지장치, 의치상, 인공치아 이렇게 있거든요. 의치상은 잇몸 부분에 해당하는 걸 의치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치아에 해당하는 건 인공치아. 인공적으로 만든 치아니까 인공치아죠. 직접 유지장치는 뭐냐면 마치 손으로 이렇게 치아를 딱 잡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이 장치가 있어야지 틀니가 치아에 딱 안착할 수가 있겠죠. 이게 직접 유지 장치고요. 그다음에 간접 유지 장치는 크게 두 가지로 레스트랑 부 연결 장치가 있어요. 레스트는 이 위에
올라가는 철사. 이렇게 동그라미처럼 이렇게 위에 고양이처럼 이렇게 손 하면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부연결장치는 여기 다리. 요거를 부연결장치라고 하고, 의치상과 부연결장치와 이런 걸 잇는 주연결장치가 있어요. 주연결장치는 치아에 닿는 이런 다른 지지 부위에 힘을 분산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주연결장치는 힘을 효과적으로 분산을 한다. 2번 요거는 별로 중요하진 않고요. 단순 구개반은 연결장치가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인공치아가 이렇게 있는 거고, U자형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앞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서 여기가 뻥 뚫려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부 구개판은 다 쇠로 이렇게 덮여 있어요. 아무튼 요런 게 있는데 요런 거는 굳이 시험에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링괄반은 하악이 이렇게 있으면 잇몸을 이렇게 지나가는 뭐 바가 달려 있고, 뭐 여기 양쪽에 뭐 인공치아가 있거나 이렇게 나오는 틀인데, 잇몸을 누르니까 염증이 야기될 수 있고, 링걸 플레이트는 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치아의 설면을 덮는 그런 방식의 주 연결 장치로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더블 링걸반은 이걸 연결하는 하악주 연결 장치가 두 개로 이렇게 바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의미하는 거고, 라비알바는 링괄바를 사용할 수 없을 때, 뭐 여기에 뭐 토러스가 엄청 강하게 있어가지고 여기 지나갈 수가 없다, 철사가. 그럼 여기에다가 발을 달아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이해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부연결 장치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틀니를 제자리에 위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제 인공치아가 이제 식사를 할 때, 딱딱딱 씹을 때, 이게 힘이 이렇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힘이 전달이 되면, 치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와서, 이쪽으로 이제 치아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니까, 힘이 이렇게, 치아 장축 방향으로 분산이 되겠죠. 그게 그 말이에요. 씹을 때, 요거를 타고 와서 힘이 다른 치아에도 전존치까지도 이렇게 씹는 힘이 느껴진다 라는 거고, 레스트는 이제 치아 위에 동그랗게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수직적 지지를 부여하고 치마를 방치한다. 이 말이 뭐냐면 여기 위에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힘을 이렇게 지지하는 역할을 치아가 하겠죠. 그래서 의치가 밑으로 푹 꺼지는 걸 막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찌꺼기가 절여하는 것을 방지하고요. 교합압을 치아 정측 방향으로 전달하여 분산한다. 요거는 레스트나 부연결장치나 거의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둘 다 관점 유지 장치니까요. 여기서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싱귤럼이 뭐냐면 전치부 설면에 닿는 치아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전치부 치아를 지나가고 한쪽은 밑으로 지나가고, 그래서 더블 바라고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무슨 종류가 있는지는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주 연결 장치가 뭔지, 부 연결 장치가 뭔지, 레스트가 뭔지, 직간접 유지 장치가 뭔지, 하는 역할은 뭔지,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직접 유지 장치. 손 모양처럼 이제 레고 손 모양처럼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치아를 이렇게 붙잡고 있죠. 이거를 직접 유지 장치 중에 클래스프 형태의 직접 유지 장치라고 해요. 클래스프. 레고처럼 생긴 거. 이렇게.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렇게 유지하는 거 말고도 정밀 부착형 유지 장치가 있고 텔레스코픽 크라운 장치가 있어요. 정밀 부착형은 이렇게 단추가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위에는 그 단추가 들어가는 구멍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구멍이 있어요. 거기에 딱 끼워 맞추는 거예요. 단추. 그래서 요게 이제 키가 되는 거고, 키웨이는 키가 들어가는 길. 이 구멍을 키웨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대치 치아 장축 방향으로 힘이 전달이 되겠죠. 요것보다는 요게 더 비싸고, 요건 보험도 안 돼요. 유지력도 단추 때문에 좋고, 이물감도 적어요. 신미성도 좋죠. 스트레스도 적고요. 그렇지만 수리는 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런 거는 치아가 없을 때, 그러니까 치아가 많이 삭제가 됐을 때, 치아에 결손이 많을 때 유지할 게 없으니까 이런 단추로 유지력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반 치아에다가 틀니를 끼게 되면은 그냥 이 위에 그냥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단추기 때문에 똑딱 하면서 딱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유지력이 진짜 좋아요. 자, 그리고 텔레스코픽 크라운은 안쪽에 들어가는 크라운 같이 생긴 거는 잔존치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 씌워지는 거는 의치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텔레스코픽 크라운이라고 해요. 안쪽에는 코어까지 비슷한 상태로 되어 있는 거고 바깥쪽에는 틀니. 자, 이거 중요해요. 이거 진짜 중요하고요. 한 해 걸러서 한 해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제 생각에는 요게 올해 나오지 않을까. 오늘 2021년이니까 아마 2021년에는 제 생각에는 요게 나올 것 같다. 라고 조심스럽게 짐작을 해봅니다. 자, 인상체득을 해서 그 기공소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1차적으로 대충 이제 기공물이 와요. 자, 이때 본을 와가지고 처음 뜨는 게 그냥 최종이거든요. 이거 국소위치랑 전부위치의 차이점이에요. 최종 인상체득을 뜨고 또 증오형을 만들어가지고 보내면 기공소로 보내면 기공소에서 금속 구조물을 만들어서 옵니다. 그럼 그거를 이제 진료실에서 환자분께 맞춰보는 거죠. 시적이 맞춰보는 거죠. 맞춰보고 그 뒤에 구치부 쪽에 뭐 더 연장해서 잘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때는 러버로 보통 처음에는 알지네이트로 본을 떠가지고 보내거든요. 그 러버로 조금 더 정밀하게 인상을 떠서 이 상태로 합체해가지고 또 기공소로 보내면 그 다음 단계 기공물을 만들어서 보내옵니다. 그거를 이제 개조 모형이라고 하고 악관관계를 원장님이 기록을 하시고 교합 체득을 합니다. 교합 체득하는 건 뭐라고? 바이트를 뜨는 거예요. 바이트를. 물어보세요 하고 뜨는 게 바이트죠. 악관관계 기록 요거 중요하죠. 앞부분에서 배웠던 요거를 이제 적용을 시키면 되는 건데요. 성악의 수직 또는 수평적 관계를 기록합니다. 수평적 관계를 기록할 때는 중심이 과두를 기준으로 하는 중심이죠. 하악이 제일 후퇴되어 있을 때 하악 과두가 최전 상방을 향해 있을 때 수직은 뭐라 그랬죠? 하악 안정이를 체킹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안모의 형태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아가 거의 몇 개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맞물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뭐 턱이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갈 길을 잃어요. 그러면 턱이 막 앞으로 나오면 주걱턱이 되고 뒤로 가면 무턱이 되고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딱 중심이나 하악 안정이들을 통해서 안모의 형태를
상악, 뭐 하악 이런 식으로 잡아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틀니를 만들 거다. 그 말이고요. 그다음에 전치부 치아가 뭐 이런 식으로 원장님이 배열을 하고 싶다. 틀니의 치아를. 그러기 위해서 입술 가운데 선을 일직선 상에 있도록 이제 덴처가 될 부분에 표시를 하는 거죠. 기공물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웃을 때 웃어보세요 하고 웃을 때 입술 라인도 여기다가 표시를 해줍니다. 기공물에다가. 그걸 표시를 해서 기공물을 다시 또 기공수에다가 보냅니다. 원장님이 보내주신 이런 정보를 통해서 교합기에다가 장착을 하는 거죠. 인공치도 틀니에다가 이제 배열을 하고, 치은, 그 왁스, 빨간 왁스를 통해서 치은을 이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오느냐? 이런 식으로 여기 하악, 여기 상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인공치아가 있고, 빨간 왁스로 잇몸이 이렇게 덮여 있고, 이런 식으로 오게 됩니다. 여기 이제 납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쇠 그 판때기 같은 게 이제 달려서 얼추 틀니와 정말 유사한 모양으로 오게 됩니다. 이게 뭐다? 틀니 직전의 기공물이에요. 그래서 거의 이 상태로 오게 되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 체크를 진료실에서 하는 거예요. 나브이치가 그 단계예요. 나브이치가 뭐다? 마지막 체크 단계. 진짜 틀니가 되기 전에 마지막 진료실에서 체크하는 단계가 나브이치. 이거 세뇌하셔야 돼요. 요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브이치를 시험 적합을 해서 그때 이제 불편한 것들은 다 체크를 다 해준 다음에 요거 좀 고쳐주세요 하고 이제 기공소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수정을 다 해서 이제 드디어 틀니가 완성돼서 오는 거예요. 나브이치 시작 단계에서 완전히 완성된 틀니가 아니기 때문에 짝탈성만 빼고 나머지 뭐 교합, 적합, 발음, 고압 교경, 치아의 높이, 스마일 라인이라든지 치아 배열, 그다음에 정중선, 입술과의 조화, 치아의 노출도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어요. 착탈성을 확인한다. 그러면 이게 오답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내면 이제 기공소에서 매몰 중합을 하면 이제 틀니로 왁스가 이제 의치상으로 치환이 돼가지고 완전한 의치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원장님이 수정하라고 했던 거 좀 수정해가지고 교합 조정 연마를 해가지고 치과로 다시 보내줍니다. 그러면 환자에게 장착해보고 조정해서 이제 드리는 거죠. 그러면 문제. 나브이치 시적 후 치과에서 하는 것은, 자, 나브이치 하면 뭐다? 틀니가 완전한 틀니가 나오기 전에 마지막 단계라 그랬죠. 그럼 그 다음에 할 거는 뭐죠? 틀니가 오겠죠. 그럼 틀니가 오면 뭐 해야 돼요? 할 거 하나밖에 없죠. 맞춰보는 거예요. 국소의치, 시험 적합. 국소의치라는 말 자체가 완전히 틀니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자, 다음 문제. 국소의치 교육 시 무엇이 틀렸을까? 맞춰보세요. 자, 대충 맞춰놓고 꽉 물면서 확실하게 착용한다. 땡. 꽉 물면서 착용하면 안 돼요. 요거는 교정학에서도 유지장치 끼울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파절될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끓는 물에 멸균한다. 절대 안 되죠. 변형됩니다. 가능한 작은 목소리로 발음 연습을 한다. 왜? 요즘 뭐 층간소음 때문에 이러면 안 됩니다. 큰 목소리로 발음을 해야 발음 연습이 잘 되겠죠. 작은 소리로 발음 연습을 하면 발음 연습이 잘 안 됩니다. 자, 칫솔에 마모제를 치약을 묻혀가지고 깨끗하게 닦도록 한다. 교정용 유지장치, 뭐 장치에는 마모제를 묻혀서 닦으면 스크래치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제 환자들이 마모제를 사용할 일은 없어요, 장치에다가. 뭐 이제 뭐 기공사나 치과 의사들이 마모한다고 연마한다고 마모제를 쓰는 경우는 있어도 환자가 장치에다가 마모제를 쓰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초반에는 딱딱한 음식을 씹으면서 빨리 적응하게 한다. 땡땡땡. 초반에 딱딱한 거 먹으시면 무리하시면 안 되고 부드러운 거부터 이제 슬슬 적응해 나가시면 됩니다. 풀덴처, 총의치를 본을 뜰 때 인상제를 크게 두 가지로, 두 종류로 나누면, 자, 탄성은 뭔가 힘을 주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려는 걸 탄성이라고 하고, 비탄성은 인상제가 있다. 그럼 여기 손으로 꾹 눌렀어요. 그러면 푹 꺼지고 다시 안 올라오는 게 비탄성이죠. 아니면 깨지던가, 어떤 힘을 줬을 때 깨지던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래서 알지네이트 같은 경우에 이제 본 떠가지고 엄청 세게 누르는 힘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살짝 이렇게 누르면 살짝 쿠션같이 다시 탁 올라오죠. 알지네이트는 탄성입니다. 고무가 영어로 뭐 엘라스틱 밴드라고도 합니다. 러버 말고도. 고무줄, 엘라스틱 밴드. 엘라스틱이 뭐예요? 탄성이죠? 탄성이고요. 그다음에 석고 같은 경우는 어떤 힘을 주면 깨지죠. 비탄성. 뭐 요거 모델링 컴파운드 GOE 같은 경우는 꾹 누르면 그대로 푹 파여요. 예를 들어서 이거 실습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바이트 체득할 때 러버로 뜨기도 하는데 컴파운드로 뜨기도 하거든요. 말랑말랑하게 조작을 해가지고 찰흙같이 이렇게 약간 촌농? 약간 촌농에 비슷해요. 그래서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따뜻한 거에 녹여가지고 쓰거든요. 꽉 물어보세요 하면 이렇게 찍혀요. 찍히는 그대로 이제 그거를 보관해가지고 기공소에다가 전달을 해주는 거죠. 바이트 체득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게 어디 또 눌리면 그대로 모양이 변형되니까 왁스도 그렇잖아요. 분홍색 왁스도 이제 바이트 체득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조금만 변형을 하면 그대로 그냥 굳어지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다. 어쨌든 그것도 비탄성이고. 그래서 변형되지 않도록 어디 눌리지 않도록 통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보냅니다. 뭐 알 필요 없고요. 그냥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자, 교합 체득인데요. 교합 체득은 좁은 의미로서는 이제 바이트를 체득하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요. 넓은 의미로서는 교합에 관련된 정보를 체득을 하는 것을 교합 체득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합기의 상악 모형을 구강내와 같은 상태로 재현하는 과정을 뭐라 하냐? 그러면 교합 체득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교합 체득하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해당하는 것은 이러면 교합기 장착이라고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수직적 악관관계 기록 그리고 수평적 악관관계 기록을 어떤 기준을 통해서 하는지를 꼭 아셔야 되고요. 수직적인 악관관계 기록은 교합 고경이죠. 교합 고경을 결정을 하는데요. 치아의 길이, 쉽게 말해서 치아의 길이를 결정하기 위해서 무슨 안정이 그렇죠. 하악 안정위를 이용을 해서 수직적인 위치를 설정을 한다 그랬죠. 그리고 전후방 관계, 수평적인 악관관계를 기록하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네, 과두를 기준으로 하는 중심위를 기준으로 잡고 요거를 만듭니다. 자, 그리고 이 표준선 기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순선과 하순선과 스마일 라인들을 또 체득을 해야 됩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제 틀니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틀니고 제작 과정 중인 틀니예요. 그래서 입안에 껴보고 입술이 뭐 이 정도에 있고 가운데 선이 여기 있고 아래쪽은 뭐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럼 틀니에다가 하순의 가운데는 여기다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상순의 가운데서는 여기고 웃을 때는 이만큼 보이고 칼집 같은 걸로 이렇게 내서 표시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 달라 하고, 그다음에 또 안궁은 뭐냐면 페이스 보우라고 영어로 하고,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철사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철사가 뭐 있고, 여기 나사를 조였다 풀렸다 하면서 위아래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요것들을. 그래서 입술과 뭐 인중과 이런 길이, 턱 끝, 뭐 이렇게 체득을 하는 거, 표시를 해두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 칠해진 부분을 위주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이런 게 잘 나와요. 임상 과정 중에 무슨 다음 단계 거를 골라라.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색깔 칠해진 거 위주로 잘 보시고, 다음에 밑줄 친 것도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총의치는 그 국소의치랑 다른 점이 예비 인상을 뜬다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꼭 눈여겨 보시고요. 예비 인상을 한번 뜨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근데 뭘 만들기 위해서? 틀니를 만들기 위해서 라기보다는 틀니를 만들기 위한 개인 트레이를 제작하기 위해서 예비 인상을 뜨는 거거든요. 개인 트레이가, 맞춤 트레이가 있어야지 그 주변에 구조물, 연조직들이 잘 나올 수가 있겠죠. 소대 같은 것들이. 개인 트레이를 제작하는 이유는 주변에 보도가 잘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정밀한 틀니를 만들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예비 인상 중요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최종 인상을 뜨는 거죠. 최종 인상. 뭔가 최종이라는 그 단어에 현혹돼가지고 마지막 단계에 있을 거라고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만들어진 거를 계속 조정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최종 인상은 초반에 하고요. 총의치는 총 2번의 인상을 뜬다. 크게. 더 뜰 수도 있는데 일단은 크게 2번의 인상을 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작업 모형 제작 및 교합기 제작을 한다. 그래서 최종 인상 만든 걸로 이제 틀니의 틀을 만드는 거예요. 대충 만들어가지고 악관관계 기록한다. 방금 전에 교합 체득 봤었죠? 이런 것들 이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합기, 부착 후 이게 뭔 말이냐면 교합기가 이런 식으로 아래 틀니, 위에 틀니, 뭐 이게 섞고고 그 위에 이제 틀니를 끼울 수 있도록 뺐다 꼈다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와요. 기공소에서. 그리고 인공치아를 뭐 선택하고 위치를 이제 배열을 하는데, 이때 인공치아를 선택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순서가 있어요. 색깔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크기, 그 다음에 형태, 이런 순으로 선택을 하는데, 형태, 이거는 치과위생사가 별로 잘 알 필요는 없기 때문에 시험에 거의 뭐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 다음에 배열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악관관계를 기록을 해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틀니를 만들어 가지고 치과로 다시 보내줍니다. 그러면 나브이치가 만들어지는 거죠. 나브이치는 뭐라고 했죠? 최종 틀니가 나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체킹하는 단계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강 내에 시적을 해보고 불편한 거나 더 조정해야 되는 것들, 즉 수정해야 되는 것들을 얘기를 기공실에다가 해주면 기공실에서 그거를 다시 수정해가지고 치과 진료실로 보내줍니다. 그럼 그거를 장착하고 조절을 해서 환자분이 이제 계속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 총의치에서 개인 트레이 제작 다음 단계는 뭐다? 최종 인상이라 그랬죠? 자, 이제 총의치가 새로 만들어져가지고 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주의사항을 설명을 해야 된다. 이때 맞고 틀리고를 표시해 봅니다.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편측으로 저작하셔야 돼요. 땡, 양쪽을 골고루 씹어야 되겠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땡, 소독, 고온에 소독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변형됩니다.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씹는 게 오히려 더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요거 맞죠? 맞는 설명이고 적응 기간이 끝나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 있어요. 맞는 설명이에요. 그리고 혹시 아프시면 일주일 정도 있다가 다시 착용해 보세요. 언뜻 보면 맞는 설명인 것 같죠? 아니에요. 어디서 틀렸냐? 일주일 정도 쉬는 게 틀렸어요. 아프시면 치과로 와서 조정을 해야죠. 왜 쉬어요? 쉬면 안 됩니다.
좀 오래 끼고 있어야 돼요, 초반에는. 그리고 침이 일시적으로 잘 안 나와도 땡, 여기서 틀렸어요. 잘 나옵니다. 구강에 뭐가 없다가 새로운 구조물이 생기면 엄청 침이 많이 나옵니다. 틀린 설명입니다. 자, 틀니를 수리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장, 영어로 릴라이닝이라고 해요. 이거 임시치아 만들 때도 하잖아요. 그 안에 뭔가 헐렁하면 더 채워넣잖아요. 그런 것처럼 틀니도 이렇게 치조제가 있고 그 위에 이제 틀니가 올라가는데, 틀니가 헐렁하다 그럼 안쪽을 더 채워넣는 작업이 뭐다? 릴라이닝, 이장이라고 하고요. 개상은 아예 의치상 전부의 재료를 교체를 하는 거를 리베이싱이라고 합니다. 개상. 이거 두 종류 정도가 있다라는 거 크게 알고 계시면 되시고, 다른 기타 의치는 뭐가 있냐면, 보통 틀니를 만들 때 틀니가 만들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 전까지 대충이라도 쓰고 있어라 해서 드리는 게 임시 의치예요. 요거. 즉시 의치는 뭐냐면, 우리가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환자가 있는데 발치를 하고 나서 임플란트를 하기까지 좀 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임시 틀니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치아가 좀 옆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여기에 이제 클래스프가 들어가고, 양쪽 치아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임시 치아가 들어가는 형식으로, 임시 틀니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치료 위치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치료 위치는 보통 이제 임시 치아가 이렇게 있다, 임시 틀니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잇몸이 있을 거잖아요. 잇몸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잇몸의 위치를 재형성할 때 이거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피계 위치, 자석 위치 이런 게 있는데, 자석은 자석이 붙어 있어서 똑 달라붙는 거예요. 유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정도가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시고, 이건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총위치를 만들 때 평행 측정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전에 페이스보 설명드리면서 드린 건데, 이제 구강의 그 주변, 다른 그 주변의 연조직이라든지 구조물 같은 게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기구입니다. 이것도 대충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시고, 몰라도 크게 시험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거예요. 교합기, 페이스보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가공의치가 뭐라 그랬죠? 브릿지이고요. 브릿지는 연결장치가 이렇게 있고, 이게 인공치, 지대장치는 이런 거, 씌워지는 크라운 같이 생긴, 이게 이제 지대장치고, 요게 인공치, 여기가 연결부가 있다면, 국소의치는 뭐가 다르냐? 연결장치 있고, 유지장치가 있고, 의치상이 있고, 인공치가 있어요. 굳이 외우려고 안 해도 그 어떻게 생긴지 떠올려보면 되겠죠. 연결장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고, 유지장치가 이렇게, 레스트는 이렇게 있고, 의치상은 여기에 있고, 여기 이제 인공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림만 떠올려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고, 그냥 한 번씩 읽어보시고. 별로 안 중요해요. 이건 중요하죠. 이건 중요한데 이거는 떠올리면 떠올려지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블랙의 와동분류법.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보존학 시간에도 나올 거예요. 설명해 드릴 건데, 어쨌든 구치부에서 교환면에만 이렇게 충치가 있는 경우, 또는 전치부에서는 설면에 충치가 있는 경우를 1급이라고 합니다. 1. 자, 2급은 구치부예요, 구치부. 구치부가 이렇게 있으면 교환면과 인전면. 교환면과 인전면. 그래서 이같이 생겼죠?
그래서 2급. 자, 3급. 3급은 전치부에서 인전면에 있어요. 인전면. 3. 그다음에 전치부에서 절단연과 절단연, 인전면 요렇게 있는 거. 요렇게 우식이 있을 때는 4급. 4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서비컬에 우식이 있을 경우는 5급. 이렇게 5급. 다음에 6급은 교두나 절단연. 여기. 떼우면 잘 떨어질 수 있는 그 와동이 6급입니다. 그러니까 절단연이 이렇게 있으면 뭐 이런데 이제 뭐 와동이 형성되어 있으면 6급입니다. 외우기 쉽죠? 자, 전치부 절단연을 포함한 인전면 우식. 전치부를 먼저 그리고 절단연과 인전면을 포함한 우식 뭐예요? 4급이죠? 와우, 정말 쉽네요. 자, 여기까지 치과부 철학 다 살펴보았고요. 제가 만든 자료에서 2019년도에서는 한 문제 빼고 다 나왔고요. 2020년도 문제에서는 싹 다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거 위주로 꼭 다 마스터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과목에서 뵐게요.